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말자.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형편이지만 작은 일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네. 사모님 오셨어요? 네. 아유 오늘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깨끗하다. 일 꼼꼼하게 잘하네.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내일 또요? 당연하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확인하는 김말자. 그런데 남편의 보증으로 빚을 지게 되면서 압류 통지서를 받게 된 것. 상환일까지 남은 기간은 겨우 일주일.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은 방법은 하나. 삼순이니? 나야 나 말자. 그동안 잘 지냈어? 500만 원만. 아니 200이라도. 아 번호가 바뀌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맞다. 영숙이. 염치불구하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는데 여보세요? 나야 영수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영숙을 만나기로 한 말자.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는 한때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소문난 큰손이다. 영수가 여기. 말자야. 야 이게 몇 년 만이니? 잘 지내지? 어머. 야, 근데 너 얼굴빛이 그게 뭐니? 많이 상했다. 그게 내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저기 여기요. 주문 좀요. 뭐라 그랬지? 말자는 영숙에게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부탁한다. 지집애. 친구끼리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야지. 정말? 빌려줄 수 있어? 그래, 그렇다니까. 영수가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어. 결국 말자는 친구 영숙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끄고 한시름 놓게 됐는데 하지만 일거리가 줄면서 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하게 된 말자. 영수가. 그거 미안해. 다음 달부턴 안 밀리도록 할게. 뭐라고? 영수가. 저기 이자율을 좀 내려줄 수 없을까? 이자가 너무 부담이 돼서 말이야. 알다시피 내가 요즘 사정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이거나 읽어봐. 연 이자율이 60%?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딨어? 그땐 그랬고. 혜연아,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니까 특별히 이만큼 해주는 거야. 알지? 네가 어떻게? 하나 읽어봤으면 여기 사인해. 너 아니 갑자기 이런데. 너야말로 돈 없다고 사정사정하면서 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딴소리니? 잔말 말고 여기 사인이나 해. 아니 못해.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친구야? 그럼 그렇지. 옛날 네 버릇 어디 가겠니? 돈밖에 모르는 이 악덕 대부업자야. 뭐? 악덕 대부업자? 야, 내가 손 씻은 지가 언젠데? 억울하면 당장 내 돈 내놔, 어? 대부업법상 제한하고 있는 연이자율 60%를 적용한 영숙. 이 이자율로 절대 못 줘. 갑자기 높인 이자율로 절대 갚을 수 없다는 말자. 과연 말자는 영숙이 제시한 고이자율 그대로 갚아야 할까? 아니면 처음 이자율로 갚으면 될까?
네, 뭐 친한 친구 사이도 좋고 나쁜 건 정말 한순간이네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참 뭐 정말 친한 친구가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거 거절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굉장히 곤란하죠. 네. 근데 또 가까운 친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갑갑한 상황인데 전 그래요. 이왕 그렇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돈을 빌리는 관계도 되게 어려운 관계인데요. 가장 이 상황에서 이제 어려운 거는 빌려준 입장에서 사실은요. 빌려준 입장에서 돈을 다시 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요.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는 그 돈을 빌려주는 영숙이라는 친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못됐게 나왔는데 사실은 애초에 도움을 청해서 순순히 도움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 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든 좀 갚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최희봉 씨는 뭐가 불만이 있으시다는 표정. 뭐 불만은 아니고요. 참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어쨌든 갚으려고 꺼간 거기 때문에 꺼준 사람이 돈을 이렇게 좀 이자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은. 아니 급할 갚아야 때 다 된다. 갚겠다 그래놓고 또 네. 나중에는 안 갚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떻게 갚으려고 막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진짜 꺼준 사람도 땅 파서 꺼준 거 아니거든요. 땅 파면 돈 나옵니까? 그건 아니고. 하지만 최민봉 씨 거기 그 60 연이율 60%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0%. 친구가 또 전에 이제 대부업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더 그런 아 근데 그 전에 대부업을 했었다라는 거는 사실 크게 배제해야 문제가 된다.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전에는 실제- 총각이었어요. 예. 그럼 예. 참 뭐라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유를 하셨는데 김나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일단 네. 현재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대부업을 통해서 빌리더라도 그런 업체를 40% 정도가 아마 그 법정 이자로 아마 약속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60%라는 건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형편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와서 강제로 막 사인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협박에 가까워요. 저는 반대로 저는 고소하겠어요. 왜 나보고 네가 뭔데 사인하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거는 너무 가끔 모르겠어요. 법정에 이제 약속이 있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라는 게 코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봐도 누구나 봐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좀 그쪽 편을 들어줄 수 있게. 근데 3대 1로 싸우려다 보니까 꼭 제가 돈 꾸고 안 갚는 사람이에요. 빨리 좀 갚으세요 진짜. 그래요. 뭐 듣기만 해도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 볼까요? 네, 먼저 예. 이자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명쾌한 좀 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동의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요구한 이자율에 맞춰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 김나은 씨의 상식에 굉장히 놀랐는데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은 최고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는데 그 최고 이자율이 현재는 연 49%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대부업자 맞추셨는데요? 예. 많이 써봤다는 얘기죠. 저는. 많이 써봤다는 얘기.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 49%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 간의 채권 채무인데 일반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이자율이 아예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최고 이자율을 정하는 법인 이자제한법이 있는데요.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연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0%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30%라 그러면 우리 모르던 상식이에요. 그죠? 10,000원을 빌렸으면 3,000원이 연 이자로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돈을 빌리면은 이렇게 뭔가 차용증 같은 걸 써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돈을 빌릴 때 이자 제한율인지 그 30%를 넘어선 그 이자 차용증을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자 제한법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당사자 간에 30%가 넘는 이자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돼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와, 그러면 이거 진짜 꼭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개인 간에 이제 돈 거래를 할 때 모르는 이유로 뭐 35%, 40% 이렇게 써놓으면 그치 그걸 갚으려고 그렇게 막 고생을 안 해도 되고 딱 30% 안에 이자만 네. 갚으면 된다는 거. 야,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네. 다 당신 덕분이야. 근데 좀 미안하다. 당신 고생만 시켜서. 고생은 나만 했나? 나 미용 공부할 때 당신이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더 고생 많이 했지. 앞으로도 나 더 많이 사랑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역시 당신은 이 날개 없는 천사라니까. 어?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대신해 밤낮 고생 끝에 미용실을 오픈하게 된 아내 정분. 그로부터 5년 후 날이 갈수록 미용실은 번창해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 부부. 우리 김 사장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어쩌냈지. 근데 김 사장 주말에 뭐해? 왜요?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시게? 예전과 달리 정석은 정분에게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만 같은데 가게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 들어와? 저기 상가 번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당신 변했어. 내가 예전에 알던 당신 모습 아니야. 아니 변하기 누가 변해? 나 피곤해. 씻고 잘래. 아내 정분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정석. 미행을 통해 외도 현장을 목격하는데 아니, 당신 나 미행했어? 말할 필요 없고 당신이랑 그놈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뭐? 박 사장이랑은 그냥 사업 확장 때문에 저기 딱 한 번 실수야. 뭐? 사업 확장? 딱 한 번? 웃기시네. 너 모텔에서 사업 얘기하니? 더 할 말 없고 둘 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진짜 여보 안 돼. 제발 고소만 하지 마라. 내가 다 잘못했어. 저기 대신에 당신 시킨 대로 다 할게.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자기야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마. 한 번만 봐주라. 자, 각서 써. 그동안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할 거야. 대신 나 더 이상 너 같은 여자는 못 살아. 이혼해. 뭐? 이혼? 그리고 한 가지 더. 3일 안에 짐 정리해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모든 재산 포기해. 뭐? 모든 재산? 그럼 당신이 내 재산을 다 갖겠다는 거야?
싫어? 그럼 콩밥 먹던지. 아니야. 쓰라는 대로 쓸게. 가서 쓴다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정석의 말에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정분. 3일 후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줘서 각서는 없던 일로 해야지. 이게 뭐야? 각서 썼잖아. 봐봐. 아니, 당신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어?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산 거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각서대로 하는 것뿐이니까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는 못 나가. 당신 참 무섭네. 내가 밤낮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벌어놓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절대로 이혼 못해. 어째?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 말이야? 각서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약속 불이행이면 그것도 죄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절대로 이혼 못해. 과연 정분이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네,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뭐 대화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법에 호소를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그러게요. 자, 일단 남편은 이혼한 동시에 외도한 아내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치라고 지금 김나은 씨예요, 이채영 씨예요. 뭘 같은 말씀을 해보세요. 남편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남편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어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게 그 미용실에서 벌어갖고 살아왔는데 물론 아내가 잘못은 했지만 전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뭐 돈을 벌어다 주진 않았지만 그 아내 미용실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같이 해서 사업을 같이 일으킨 거지 아내가 혼자 미용실을 번창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래서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가사 분담을 했어요. 남자도 그건 있어요. 아내도 남편한테 가사 분담에 대한 뭐 그런 법적인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듯이 이 상황에서는 남편도 무슨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미용실을 같이 일을 했잖아요, 함께. 그럼요. 예, 꼭 남편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뭘 잘못하면 집안에서 아내가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쓰는데 어쩔 때는 뭐 죄를 많이 지으면 혈서까지 씁니다, 제가. 근데 쓰는데 그게 효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키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각서를 쓰면 내가 이렇게 고소를 안 하게 해달라. 그래서 했으면 뭐 이렇게 나가주는 게 저는 이렇게 맞다고 봅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효력은 글쎄요 그닥 발휘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집에 쓴 각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각서 한두 장씩 없으면 각서 한두 장 없으면 남편 아니죠. 집에 다 있죠. 이번 문제를 정리를 좀 해보면은 각서 그리고 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제 이혼 책임인데 뭐부터 이제 풀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혼 책임부터 한번 풀어보면 이게 지금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아내는 그러면은 재산을 전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를 그 법률적으로는 이제 유책 배우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 이혼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혼인을 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여 비율에 따라서 그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재산 형성에 기여분이 있다면은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재판을 실제로 함에 있어서는
이 재판 제도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아무래도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채영 씨가 아까 이 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 이 VCR 사안의 경우에는 그 남편이 이제 고소를 하려다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하면은 그 또 재산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내가 내가 그 협의 이혼에 응하게 되면은 그걸 조건으로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네. 만약에 이럴 때 아내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이 사안처럼 난 이혼에 응해주질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재산 포기의 조건이 되는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 재산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그 조항 하나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각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각서를 쓰라 그러면은 각서를 쓰라 그러면 그냥 각서를 남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각서 몇 개 쓰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서 솔직히 표현봉 씨. 예. 각서 몇 개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회식하고 몇 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새벽에 더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뭐 각서 뭐 쓰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갖고 그걸 또 어디다 붙여놔면 또 문에다가 이렇게 또 붙여놔요. 스카치 테이프로. 아유,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렇게 각서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요 유서로 변합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슨 계약서 같은 것도 쓴다면서요. 그거 중요하다고 또 그러더라고. 이게 유행인지 아니면 진짜 꼭 해야 하는 건지 저만 해도 결혼할 때 막 노처녀로 시집 가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걸 써놨어야 해서 이제 와서 그 날짜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꼭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네요. 꼭 궁금했어요. 예.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꼭 왜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꼭 써야 하는 건지. 너무 정이 없는 뭐 이렇게 결혼하면서 사귀고 각서 쓰신 분은 조용히 하세요. 전 유서를 썼다니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전의 계약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해서 계약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 혼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 결혼한 후에 그 예전 날짜로 둘이 합의해서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뭐 된다네? 각서 쓰시거나 계약서 쓰실 생각보다는 네. 부부간의 신의를 참 잘 지키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부터 좀. 각서 여러 개 쓰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법적 분쟁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 아이들의 문제. 아이 문제잖아요. 그러게요. 예.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참 아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그 아이까지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드라마 속 양육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드라마 속에도 수많은 법적 논쟁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 독립이 친엄마야. 과연 드라마 바람 불어 좋은 날에는 어떤 법적 문제가 숨겨져 있을까? 친아버지 대한과 새어머니 오복 사이에서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는 독립.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던 독립의 친어머니 미란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얘 지금까지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미란은 독립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아빠,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7살이네요. 너도 카레 먹으면 두드러기 나니? 네. 신기하네. 누나도 그런데. 독립이가? 설마 독립이가 내 아이?
그동안 떨어졌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미라는 독립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나 이제 갈래. 너무 오래 있으면 엄마가 걱정해. 누난 함께하면 할수록 독립에 대한 애정이 쌓여가는 미란.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몰라. 너 어제 오복이 데리고 커피숍에 왜 갔어? 결국 미라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을 먹는데 왜 못해? 독립은 내 아이인데. 내가 내 아이 찾겠다는 말도 못해? 독립이가 어떻게 네 아이야? 네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오빠가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지자식 버리고 간 여자가 무슨 엄마야? 과연 미라는 아이의 양육권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사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라는 이 독립이의 존재를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7년 만에 나타나서 친모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법대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과연 이 미란이 자기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건 천륜이에요. 예,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이건 법보다도 우선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법이 어떻게 되든지는 모르겠는데 이 엄마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네요. 아이를 버린 게 아니고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건데 그렇죠. 사실은 글쎄 양육권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그 전에 먼저 딱 오늘 저 사건을 봤을 때 아이를 낳은 그 엄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쭉 봤을 때 참 피부도 관리가 잘 됐고 그래서 야, 저 산후조리야말로 예,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봤고요. 일단 예, 산후조리는 저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모든 여성들 로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산을 좀 보시지. 네. 그 어머니의 피부를 보셨군요. 아니요. 예. 예쁘다고 아이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그 낳은 정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쉽게 해서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숨겨져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아들은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의당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 친권이라는 걸까요? 사실 낳았다라는 거가 의미가 굉장히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큰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먼저 VCR에서 본 것처럼 미라는 아이 독립에 대한 친권을 회복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방법이 문제인데 먼저 미라는 혼인 외의 아이인 독립이가 자기의 아이다 이런 인지 신고를 통해서 독립이와 자기 사이에 모자 관계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인지 신고 말고도 자기와 독립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 관계 존보 확인의 소라는 것을 통해서도 모자 관계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모자 관계가 확정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란이 친권을 회복할 수가 있고 모자관계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육권은 줄 수 있지만은 그동안 또 키워온 기른 정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욕구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안에서는 그 남자가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보통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굳이 만약에 남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에서 그 친권을 회복한 그 미란의 경우에는 그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을 때 그 양육자를 친어머니로 변경해 달라 하는 양육자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보면은 아이가 친아빠와 함께 그리고 친아빠가 새로 결혼한 엄마 밑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이가 현재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굳이 친엄마에게 이 양육자를 변경해주는 그런 허가를 법원에서 해줄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모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양육자를 누구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아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현재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다면은 굳이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서? 자 들어오이소. 자 생선 좀 먹고 가있어. 예? 아이고 마 오늘은 장사가 와 이리 안 되노? 영철아 무슨 일이고? 그 말 들었나? 뭐를? 낙찰기 하던 순이 엄마가 나를 붙한다. 뭐라고? 개땀 때문에 토끼다 아이가. 아이고 잠은 전 너네도. 먹던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기막힌 사건. 30년 우정을 저버린 부산 갯돈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부산의 한 시장을 찾았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 왜 자기가 또 이리 마음을 들떡으로 내더라고. 1년 내내 장사를 하는데 한겨울 같은 경우는 그 바닷물이 얼마나 그 차고 또 이 손이 거칠게 해야지 미끄러져. 그렇게 하루하루 버린 돈인데 그 몇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개를 당하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그 개주분하고 친분은 어떠셨어요? 되게 친했지. 동생, 언니 뭐 이러면서 되게 친했지. 장사 잘 되나? 순이 엄마 왔나? 우리 영철이 대학 학비는 많이 내놨나? 어때? 이제 천천히 모아야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니 들으래. 됐다마.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영철 아바이 알면 큰일 난다 아이가. 개에 개자만 나와도 입에 개거품 물고 달려들 텐데 아이고 안 할란다. 아이고야 이 개는 그런 개가 아니다. 낙찰개라고 일반 개보다 이자도 더 높고 네가 딱 돈 필요할 때 낙찰 잘해서 개돈 타면 되는 기라. 매번 이자도 나눠 받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개가 어딨노. 그게 무슨 개인데? 여기 시장 상인들 반은 다 들은 기라. 그래 나도 하나 들란다. 사람은 언제고 목돈이 필요할 때 있나. 영철 엄마 내 칸 하나 들래. 아이고 영철 아바이 때문에 말 안 하면 되지. 나 듣기다. 그래 내가 하나 강 씨는 이웃의 권유로 고민 끝에 낙찰개를 들게 된다. 그러고 이제 상인들이 천천히 이 개를 조직을 해서 이제 개 돌림을 하는 게 왜냐 하면은 1,000만 원짜리 개를 내가 예를 들었을 때에 한 50만 원 이자를 써요 뭐. 그냥 950만 원 돈을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당장 1,000만 원 이거 빼서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보증시하라 뭐 해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큰 위주로 했는 거야. 한 달 후 낙찰자를 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기원들. 자 이자 저거 이 통에 넣어주소. 이번에 계금 500만 원 모였고 이자 많이 써내는 사람이 첫 번째 계금을 타는 겁니다. 자 얼른들 쓰소. 네 당장 목돈 필요 없지? 내는 지금 필요 없다. 내년에 우리 영철이 대학 갈 때 필요하지. 와. 그럼 오늘은 이자 좀에 맞춰가라. 그 목돈 내가 좀 쓸란다. 민수 아버지가 사고를 치가 내가 목돈이 좀 있어야겠다. 아 그거 조용히 좀 하소. 서로 인원 말고 자유민주적으로 다 적어서. 낙찰개는 이자를 많이 적어낸 사람이 그날의 낙찰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로부터 10개월 후 되는지 모르겠다마. 아이고 영진이 개 타서 좋겠네. 이번에 될 줄 몰랐는데 내일 돈 탄다 아이가. 근데 순이 엄마가 연락이 안 되네. 그래?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해봐라.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웬일인지 개주와 통화가 되지 않았까. 안 된다. 바쁘런갑다.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자. 영철아 무슨 일이고? 그 말 들었나? 뭐를? 낙찰기 하던 순이 엄마가 나를 붙한다. 뭐라고? 개떨 때문에 토끼다 아이가. 아이고. 개주가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진짜 눈물 많이 흘리셨겠다. 영감한테 혼나가고 내가
억지로 눈물 흘렸어. 어떨 때는 영감도 몰래 들어가 있다가 터지고 나서 내가 좀 많이 그 중에서 많이 피해를. 선생님 얼마나 준대요? 한 몇천만 원 될 겁니다. 3천 한 4천 되겠네. 형사님요, 그 순이 엄마들 꼭 좀 잡아주이소. 지 그 돈 못 돌려받으면 지는 쫓겨납니다. 부탁합니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에? 네 순이 엄마 이름 아나? 내가 이름을 어찌 알기고? 만날 수희 엄마라고만 했지 어디 이름을 불러봤어야 알지? 그러면 니는 이름 모르나? 니는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다 아이가? 내가 어찌하노? 애시당초 니가 들작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 아이가? 뭐라고? 지금 내 탓하나 그랬어? 아이고 복장 터져 죽겠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라고? 니 지금 내 허파 히트 뒤집어진 거 볼래? 어이? 미친다 이거 진짜. 2003년도에 그 바다 적조 현상이 나타나자 그 개원들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 계금을 불입지 못하여서 그 사고가 터진 겁니다. 피해자 133명에 그 개 8개 합해서 총 10억 정도. 그러세요. 그로부터 2년 후 도망갔던 기주는 경찰에 의해 결국 털매를 잡히게 됩니다. 형사님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이소. 30년간의 돈독한 친분을 믿고 들었던 낙찰가. 현재 계주는 구속됐지만 확실한 신원 보증 없이 기에 들었던 실수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진짜 이런 경험들 주변에서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개는 네. 사실은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저거 보면서 피가 지금 막 거꾸로 솟아. 경험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같은 연예인이에요. 또 가수 선배가 한번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20억 갖고 튀었는데 그때 같이 그 들었던 사람들이 다 연예인이고 거의 다 가수고 탤런트 부인이고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한 3년에 한 번씩 쓰러져서 밥을 안 드시면 개가 깨진 거야. 예. 한 3일을 밥을 못 드시는 걸 보면서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네. 따져 물어야 할 것이 그렇죠. 주부생활법전 제1항 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는 뭔가요? 자, 제 1항인데요. 네. 개를 들 때는 계약서를 쓰고 땡땡 땡이 있어야 한다. 개를 네. 들 때는 계약서를 쓰고 지장이 있어야 된다 혹은 공증이 있어야 된다. 저도 공증을 생각했거든요. 네. 보증인이 보증인이 아니 보증인. 주민등록증 카피 있어야 돼. 네. 사본증인. 네. 자, 정답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개를 들 때는 계약서를 쓰고 보증. 있어야 한다. 예. 그럼 우리가 보증인에 대해서 뭔가를 부동산이라든가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우리가 보증인을 세우는 거죠? 보증인의 보증인- 자격 요건이라든가 보증인 자력이라는 것은 보증인의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보증인을 봐서라도 개주가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증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증인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적는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계약서, 있고 그 안에 세부사항에 이제 계약서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렇죠.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개를 포함한 일반 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인데 첫 번째 뭐냐면 개주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보통 개주가 되시는 분이 어느 지역에 오래된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얼굴도 알고 자주 뵌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분 인적사항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과 주소 적어도 정확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보통 돈을 냈다고 하는데 다 현금 들고 온다. 맞아요. 현금 들어서 나중에 맞아요. 보면 장부. 유일한 장부가 뭐냐면 개주 아주머니의 장부입니다. 수첩. 수첩. 맞아. 예. 같이 생겼어. 그 수첩을 오랫동안 적다 보면 이게 자기도 틀릴 수가 있고 그다음 이게 분실될 수 있습니다. 꼭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계좌이체를 하거나 계좌이체가 되지 않은 경우는 수표 될 수 있으면 현금도 수표를 바꿔서 수표 삽을 하나 남겨놓고 준다든가. 근데 이게 쉽게 이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개돈이 어떤 분한테는 전 인생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꼭 확인해주세요. 계좌의 정확한 인적사항, 개원들의 인적사항, 돈을 타는 방식, 계금을 내는 방식, 구체적인 위약벌에 대한 내용, 보증인 도장. 그런데 참 듣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시면서 다들 우리 구조대원들께서 이제 눈꼬리가 올라가고 계신데 이거 얘기하면 거의 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요번 거는요. 보험. 어머. 진짜 문제 많죠. 못 써요. 쓰면 드린다고요. 전 못 써요. 그럼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가장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주인공 이 씨. 그녀는 13년 전 유방암을 앓다가 수술 후 회복됐지만 힘든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결국 쓰러지고 만다. 건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 그녀는 조심스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유방암 말기입니다. 네? 치료된 줄 알았던 암이 재발해 그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과 함께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이 씨에게 말기암 선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과 같았다. 결국 이 씨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매일 홀로 후유증과 싸우던 이 씨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이 씨는 후유증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요양병원을 찾게 된다. 예, 보험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집에서 내 치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지금 이제 요양 생활이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치료 병원비 청구해가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녀가 요양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좀 하나 들어줘. 응?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보험을 들어. 그냥 제일 싼 걸로 하나 들어. 막말로 사람 앞일을 어떻게 알아? 언제 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럼 주의 두고 갈 거야? 그니까 투자한다 생각하고 여기다 도장 한 번 좀 찍어줘. 응? 그럼 이거 들면 암 걸렸을 때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100% 보상되니까 들어. 이 씨는 암에 걸리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당시에는 보험을 선생님께서 직접 드셨어요? 옛날에? 네, 직접은 들었는데 친구가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설명도 안 듣고 그냥 드러난 거죠. 요양병원에 거는 항암 치료가 하는 데가 아니라고 전혀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때 직접 치료를 뭐 요하는 병원이라야 적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도 문제성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게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회사에서 항암, 수술, 방사선을 직접적인 치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암, 수술, 방사선을 하면 그럼 그것을 직접적인 치료라고 했을 때에 암이 낫냐는 거죠.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에 모든 치료가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암에 대한 치료거든요. 입원비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에 온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그동안 청구하신 입원비는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사정이 워낙 딱하시니까 저희도 인정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도장 찍으시죠. 여기에 사인하면 다시는 더 이상 보상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서명 안 하시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 씨에게 그동안의 치료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청구했는 거 그것만 주지. 청구한 거야? 네, 제가 그 날짜가 요양병원 날짜 50일을 청구를 해놨었거든요. 저 그것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지불이 안 된다 이런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와서 계속 그랬었어요. 보험 가입 시 보험사와 가입자의 약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벌어진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의 주인공 이 씨는 암보험에 들었음에도 요양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조정 진행 중이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래. 저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대신 얘기해 줄 그런 가족도 없고 애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약관을 제대로 못 보면 돈은 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니 근데 그 약관이라는 게 참 약관이요? 고약한 게 왜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좀 맞아요. 보기도 안 보여? 자, 아니, 읽어도 그러면 몰라, 여기서 약관은 정말. 진미령 씨가 또 맞히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보시죠. 보험 가입 시 제3항 보험. 특약사항을 체크하고 뭐뭐를 해야 한다. 자 뭘까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확인을 된다. 해야 한다. 특별 약관. 확인을 해야 한다. 특약사. 체크와 확인은 뭐 거의 비슷한 보험 가입 시 특약사항을 체크하고 내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요구한다? 그게 체크예요. 그게 특약사항이에요? 아, 답이 뭔지 힌트. 바로 답 봅니다. 그래요. 예, 자, 특약사항을 체크하고 뭐를 해야 할까요? 자, 맞춤 설계. 맞았습니다. 예. 많이 봤는데. 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네. 보험사나 또는 가입자나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근데 억울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 내가 당연히 보장될 걸 안 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걸 해준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불명확하게 한 부분 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지. 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만을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암 치료가 뭐예요? 네. 직접적 암을 뭐 간접 치료도 하나? 예,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수술, 네. 그다음에 암 수술. 항암, 항암 치료. 방사선만을 하는 그 보장한다는 비용만 그것만 보상한다고.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 가입하면서 아, 이 세 가지 비용만 주는구나라고 알고 가입했으면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일반인이 가입하면서 듣는 얘기는 병원을 하면 그 내가 암 걸려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치료비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진단 받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진단 되는 비용은 거예요? 되겠죠. 진단 네. 비용은 처음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방사선과 방사선 사이 또 항암과 항암 사이에는 100%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암 맞는 자체가 부작용이 없는 일을 사람은 못하죠. 그때. 그렇죠. 일도 빠지고. 식사도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주지 않는 입원비를 안 줘요? 그다음에 이제 보장 개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내가 언제부터 이 보험에서부터 보장을 받는지 보통 주로 한 3개월 이후부터 되나 봐요. 예, 3개월인데 이제 3개월이라는 개념이 보면 90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89일째 암을 진단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목적에 맞는 특약사항을 원하는 요구사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험료를 더 내겠다. 이 부분을 더 보장해 달라. 만약 이게 안 되면 나는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페어한 게임이 되겠죠. 공정한 게임. 그럼 우리 변호사님은 암보험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추가하셨나요? 어떻게 잘 뭘 네. 하셨나요? 아니 누나가 그냥 가입을 누님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셨군요. 하나 해. 그러셨죠? 하나 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